지지부진한 국내 증시와 달리 뉴욕 증시가 연초부터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역시나 올해도 상승장을 주도하는 건 인공지능 등 혁신 기술로 무장한 대형 빅테크 기업들인데요. 하지만 이 빅테크 기업들 안에서도 선별 장세가 포착되면서 대형 기술주 7곳, 그러니까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 일부를 빼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 빅테크주의 다이어트 소식,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애플과 테슬라를 이 M7 주요 7종목에서 빼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간밤 테슬라 낙폭을 보면 크게 무리스럽지 않은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금 세계 증권 시장은 M7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 우아하다, 훌륭한 7명의 그 빅테크 어떤 이 선두주자들에 의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만 오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렇죠. 정도로 이 종목들의 상승세가 아주 무섭습니다. 자, 여기에는 애플, 알파벳,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이 7개 종목을 흔히 뉴욕 증시에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란 말이 어디서 왔느냐? 영화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이 되기를 7명의 영웅들 또는 황야의 무법자까지도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사실 저 영화는요 일본 거를 표절한 거예요. 일본에 7명의 위대한 사무라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얘기가 미국에서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됐고 한국에서 번역되면서 황야의 7인 이렇게 됐는데요. 원래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러니까 일본의 전국시대 말기쯤에 1500년대 중반입니다. 여기에 중앙 집권하는 국가가 없다 보니까 시골 같은 데는 도적대들이 창궐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사무라이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민들을 지켜줬다라는 게 그게 7인의 사무라이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따와서 미국 서부 영화에서 남쪽 국경으로부터서 넘어오는 그 강탈자들을 미국의 카우보이들이 그것을 막아준다 해서 황야의 7인. 황야라는 것은 그 대결 결투가 주로 밤에 해가 진력 무렵에 많았기 때문에 황야인데 원래 원문에는 황야의 7인은 없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왜 뉴욕 증시에서 이 종목들이 주목을 받게 됐냐면 이 종목들은 대부분 대형 IT로서 성장률이 높았는데 특히 작년부터 미국 뉴욕 증시에서 이 종목들의 상승세가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이 종목들의 특징은 이제 기술 혁신에 앞장설 수 있다. 그다음에 소비자로부터 폭넓은 기반을 갖고 있다. 이런데 그 M7에 들어가는 7종목도 회사를 따져놓고 보면 내부적으로 다 사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내막을 좀 더 세세히 알고 진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같은 빅테크주로 볼 수는 없다. 예, 막무가내로 M7으로 하다 보면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근데 그 중에서 벌써 이제 M7의 그 교체 분위기가 첫 언급이 됐는데요. 네. M7에서 이 테슬라하고 애플을 빼자. 이 두 회사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부진해요. 그러다 보니까 두 회사를 빼자 이러는데 그렇게 빼게 되면 5개만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M5라고 하기는 좀 민망하니까 F5, 꼭 출격기, 전투기 이름 같죠? 여기에 Fabulous란 말은 매그니피센트보다도 더 우아하고 더 훌륭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Fabulous 5로 하자. 그래서 여기는 알파벳,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 5명의 똘똘한 회사만 넣자. 테슬라와 애플은 빼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면 정 안 되면 S6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되면 여기는 테슬라만 빼고 M7에서 6개 종목을 가자 이러는데 M7에서 탈락돼야 될 두 회사를 테슬라가 애플이 이제 지목된 것은 이 두 회사가 기본적으로 주가 상승, 혁신이 최근에 들어와서 상당히 무뎌졌다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 AI 열풍 속에서 구체적인 AI에 관한 실적이 없다. 또 마스터 플랜도 없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두 회사를 탈락시키려는 그런 뉴욕 증시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작년에는 M7 외우는 것도 버거웠는데 이제는 뭐 S6에 또 F5까지 또 새로운 용어들이 또 연초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빅테크 안에서 옥삭거리기를 이제 투자자분들도 하실 텐데 이 안에서 방금 이제 F5에도 포함되는 종목인데 알파벳에 집중하는 또 억만장자가 있어서 화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에크만이나 워런 버핏 같은 이런 투자의 신, 그중에 특히 에크만이라는 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워런 버핏은 좀 연세가 너무 많으세요. 연세라는 게 너무 많다라는 표현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표현이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좀 상대적으로요. 예,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성이 좀 떨어져서 요즘 뉴욕 증시에서는 베이비 에크만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베이비 워런 버핏이죠. 그러니까 지금 CG에 나오는 저분이 에크만이라는 부분인데 투자 패턴이 워런 버핏과 여러 가지로 비슷한 데가 많고 또 성공한 것도 워런 버핏 신화하고 같아. 그런데 이제 에크만은 구글을 집중적으로 AI 주로 본다 해서 투자를 하는 특히 에크만의 경우에는 여러 종목에 많이 분산하지 않아요. 똘똘한 몇 종목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베이비 리틀 버핏으로 불리는 분. 예, 베이비 버핏이라는 분, 이분이 왜 구글을 사느냐, 구글이 어떻게 AI 주냐, 여기에 지금 주목을 끌고 있는데 사실 잘 아시는 대로 이 인공지능은 구글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딥체인지라든지 딥마인드 또 알파고 같은 것도 만들어냈고 그 유명한 이 본고장이라고 하는 토론토 대학의 힌튼 교수가 원래 토론토 대학에서 그 사내 벤처 기업으로서 AI 회사를 만들었을 때 그 회사를 통째로 구글이 사가서 그때부터 AI를 집중하거든요.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 좀 뒤져 있지만 최근에 엔트로픽인가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 챗GPT 만드는 이 오픈 AI의 경쟁자인데 오픈 AI의 올트만의 독선적인 경영에 불만을 품고 나 같은 사람들이 만든 그러니까 사실상 오픈 AI2 같은 회사예요. 그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 에크만이 볼 때는 결국은 인공지능 전쟁에서 구글이 이길 것이다. 특히 검색 기능 MS가 따라오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빌 에크만의 의견이지만 억만장자 투자자고 뭐 유력한 투자자니까 이 의견도 참고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이분이 반유대주의 퇴출운동으로도 또 굉장히 유명한 인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저께 이스라엘 텔라비브 증권시장 주식을 대거 사서 국제금융시장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자, 이 최근에 하버드 대학 총장을 비롯한 아이비리그의 정말 내노라는 대학의 총장들이 이스라엘 관련으로 해서 구설수에 올라서 다 사퇴를 했습니다. 미국의 그 아이비리그 생긴 지 수백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 바로 그 총장들을 쫓아낸 1등 주역이 바로 에크만입니다. 이분이 뭐 유대계 혈통일까요? 유대인 그 자체입니다. 예, 유대인 그 자체인데다가 이분이 하버드 출신이거든요. 하버드 출신인데 하버드에 엄청나게 도네이션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대학에서도 제일 무섭게 다루는 이 손님들이 대학에 헌금을 하고 있는 기부하시는 분들. 예, 기부하고 있는 분들은 대학에 등록금 내는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부담을 들어주는 굉장히 귀하신 분들이죠. 그분이 총장 잘라라고 그러니까 자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마스 사태에서 이스라엘만 비난하는 학생들, 걔들을 강력하게 징계하지 않았다라는 대목인데 이 대목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크만이 이제 워런 버핏을 넘어서서 한때는 뭐 베이비 버핏이라고 들렸고 또 리틀 버핏이라고 들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에크만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올드 에크만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청출어람을 했다는 뜻이네요.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 어떻게 투자를 많이 성공하신 사례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분은 행동주의 펀드로서 아주 유명한데요. 그 캐나다 은행 같은 경우에 특히 이 워런 버핏과 에크만의 가장 큰 공통점은 이 두 분 다 회사가 장래성은 괜찮은데 현재 주가가 안 좋은 회사. 그게 바로 가치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레이엄 박사가 얘기한 가치 투자라는 것은 가치가 있는 회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회사가 지금 주가가 낮아야 돼요. 낮은데 잘 관리하면 클 수가 있는 회사다. 이런데 에크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주식을 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회사의 주주가 돼버립니다. 특히 캐나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싸그리 직원들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해서 회사의 수익성을 높인 것으로 유명하죠.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또 코카콜라의 대주주가 돼서 본인이 이사로까지 들어갔어요. 그런 식으로 그냥 투자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로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 대주주의 힘을 이용해서 회사를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시킨다. 목소리를 낸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구글에 대해서도 구글이 AI를 제대로 활용을 해서 생산성을 못 높이면 에크만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위협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구글의 지분을 알파벳의 지분을 매수하는 게 그런 이면의 뜻도 있을 수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겠네요. 그래도 역시 지금 F7, F5든 M7 중에 선두주자는 마이크로소프트로서 일단 그 챗GPT에 성공한 오픈 AI의 49% 대주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크만의 주장에 따르면 그 49%의 지분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어길권이 없는 주식, 거기다가 오픈 AI는 절대 배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회적 그 기부를 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돈이 늘어나 봐야 마이크로소프트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이제 독자적인 그 AI를 만들겠다 선언했죠. 그랬더니 때문에 주가도 더 올라서 시총 3조 달러도 돌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올트만이 그 이사회에 구태타에서 쫓겨났을 때 제일 좋아했던 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래, 잘 잘렸다. 이제 우리 회사로 와라. 자리 만들어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희망사항이고 수건이에요.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경쟁 당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의 어떤 독점 관계, 이게 대한 특별 수사에 들어갔거든요. 에크만의 주장에 따르면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큰 아킬레스 건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잘 나간다고 해서 M7이 무턱대고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게 우여곡절도 있고 내막이 있기 때문에 그 내막을 알고 투자를 하면 좀 더 현명한 그 어떤 스탠스를 취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성숙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개별 옥석가리가 시작되는 또 그런 단계로 진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국내로 돌아와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가 창사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나란히 국내 상장사 실적 2위 자리를 꿰차게 됐는데요. 물론 올해 전망은 녹록지는 않습니다. 기업 실적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현대차가 지난 14년간 1위였던 삼성전자도 밀어냈어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정권 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의외의 사실에 직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뭐 오랫동안 우리나라 코스피는 모든 면에서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영업이익은 물론이고 매출, 순이익, 시가총액 따라올 자가 없었죠. 네. 그런데 자, 올해는 완전히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현대차가 영업이익에서 15조 1,269억 원을 올렸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4% 엄청나게 실적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아주 압도적인 차이로 삼성전자를 제쳐버렸어요. 참고차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영업이 6조 5,400억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3배 가까이.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동안에는 삼성전자가 거의 20조 뭐 훨씬 넘어가는 그런, 그리고 현대차는 그에 대해서 반도 못 미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현대차뿐만이 아닙니다. 현대차 동생인 기아. 기아도 넘었어요. 사실상 기아도 뭐 정의선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대 이중대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도 11조 이익을 냈고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 특히 영업이익률이 10.5%인데 우리 지금 현재 현대차의 실적을 연도별로 보면 굉장히 가파릅니다. 특히 매출보다도 그 아래쪽에 있는 이게 영업이익인데요. 영업이익이 2020년에 2조였지 않습니까? 2조였던 영업이익이 2023년에 3년 만에 7배로 늘어난 것이죠. 기아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주목이 되는 것은 올해 이 그 두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테슬라를 앞질렀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전기차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을 기아와 현대가 동시에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많이 팔린 것만을 넘어서서 돈도 많이 벌었다. 그야말로 뜻깊은 한 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결이 있을까요? 저는 제일 첫 번째 요인이 환율 요인으로 봅니다. 고환율. 예, 환율이 엄청나게 높아서 외국에 유학 보내는 학부모들은 등이 휘었습니다만은 환율이 높다 보니까 국내에서 차 만들어서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그 높아진 환율만큼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진 것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대박이 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가 SUV. SUV라는 게 그 유틸리티 차량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효용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현대차가 또 기아가 미국 시장을 진출할 때 SUV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렸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다니고 아예 차 속에서 생활을 하는, 차 속에 넥타이까지 가지고 다니는 그런 어떤 이 홈워킹족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그 SUV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마침 지난 한 해 동안 현대차와 기아에서 새로 만든 SUV 신차가 많았습니다. 그 신차 성능이 비교적 높게 평가를 받으면서 많이 팔렸고요. 또 제네시스를 고급화했는데 거기서도 매출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 공급 물륜안. 한때 공급 물륜안 때문에 차 반도체라는 게 이런 게 부족해서 수요가 들어와도 제대로 생산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수요가 한꺼번에 몰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영 전략의 성공이기도 하지만 또 시대를 잘 만났다. 또 국가적인 경제 정책적 도움도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미국, 유럽 양대 선진 시장에서 잘 팔았던데 그런데 일본에서는 1년 동안 500대도 못 팔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본 다시 진출을 했거든요. 일본 시장 이번에 반드시 뚫겠다 이랬는데 492대를 팔았습니다. 중국의 비아디가 1,511대를 일본 시장에 진출을 해서 판 것에 비하면 뭐 비아디도 약합니다만은 비아디보다 더 못했다. 일본 시장을 이제 한번 뚫어보겠다는 그러한 비장한 각오는 아직도 꿈을 실현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 전망이 조금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선 그 환율이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환율이 급반전해서 원화 절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악재, 러시아 악재 그 부담이 돌아오고요. 그 밖에도 이제 미국의 자동차 수요가 폭발했던 것이 꺼져가는 그런 국면을 맞고 있거든요. 물론 뭐 변화하는 환경에 잘 대응하리라고 봅니다만은 올해 경영 환경이 녹록지도 않다. 그래서 지난해 성과에만 너무 자만하지 말고 계속 좀 분발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축하는 축하대로 하되 또 올해 이제 환경에 대해서는 긴장감을 갖고 경계해야 된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